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에 보내드리는 궁금한 뉴스는 따로 있다. 궁금따 뉴스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9.1% 급등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1%포인트 오른 울트라 스텝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 경제는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어떤 일에 상황이 나빠지면 흔히들 누군가를 탓하게 되죠. 서민들의 삶이 궁핍해지자 과연 이게 누구 책임인가? 이 와중에 이득을 보는 이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런 상황에서는 들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전쟁과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급난 같은 여러 악재들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이른바 탐욕 인플레이션 기업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출금리와 집값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 미국은 지금 2006년 이후 주택 구매를 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부동산협회가 산정한 주택 구입 능력 지수가 2006년 이후 최저치를 찍은 건데요. 16년 만에 집 사기 가장 어렵다는 요즘 더 깊이 살펴봅니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미국 의료비. 자그마치 8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민들의 의료비 부채 70%가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팬데믹 이후 신박하게 바뀌고 있는 근무 형태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김지수 기자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인데 발이 문제? 무릎이 아픈데 엉덩이 때문에? 환자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Love Your Life를 할 수 있도록 피지컬 테라피 앤 밸런스 센터스. 김지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악의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블레임 게임, 남 탓하기에 들어간 걸까요? 지난해 말이었던 것 같은데 식량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는 육류 대기업들이 너무 탐욕적이다고 비난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정유 회사들을 탐욕의 화신으로 꼽았습니다. 엑손모빌이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벌었다. 가스와 석유값 인하로 애국심을 보여라.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탐욕 인플레이션 어떤 얘기입니까? 네, 현재 미국은 기업의 탐욕이 인플레이션 악화를 부르는 그리드플레이션, 즉 탐욕 물가 급등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41년 만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9.1%를 급등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해서 이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그 격차가 심해져서 물가가 더 치솟은 건데요.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팬데믹 봉쇄 등으로 유류와 식품 등의 공급난이 악화하면서 이 물가 급등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를 틈타서 정유 회사들을 포함한 미국의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챙기면서 그리드플레이션, 즉 탐욕 물가 급등으로 불리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부자들의 탐욕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건데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정말 근근히 생활하며 하루하루가 고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게 들죠. 바이든 대통령이 엑손모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본 거죠? 네, 워싱턴 싱크탱크인 CAP의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 내 4대 석유 회사들의 올 1분기 수익이 1년 전에 비해 두세 배씩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쉘은 순이익이 9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배, 또 쉐브론은 63억 달러로 4.5배, 또 BP는 62억 달러로 2.4배, 엑손모빌은 55억 달러로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 석유 회사들이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휘발유 값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유가가 또 내려갈 때는 아주 조금씩 이렇게 소폭으로 인하기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을 크게 늘리면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국제 유가가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이유들로 정작 서민들이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을 할 수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석유 회사들은 이렇게 큰 이익을 봤으면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름값 좀 내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들은 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유 회사들이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주주들의 이익 배당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 코로나19 사태로 석유 회사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적자를 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정유 사업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이곳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거의 신발과도 같은데 가스비가 이렇게 비싸니 정말 무서워서 어딜 다닐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단 석유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국의 대형 소매점들도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평균 25%가 늘어났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금 단행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수요만 냉각시켜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공급난이 해결이 되고 이 대기업들의 이런 지나친 탐욕 수익을 줄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미국은 16년 만에 집 사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출 금리와 집값 상승 이렇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인데요.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산정하는 주택 구입 능력 지수가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직후 모기지 금리가 내리면서 2년 동안 이 주택 구매가 비교적 수월했었는데요. 하지만 수요가 폭발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겁니다. 거기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16년 만에 집 사기가 가장 어려워진 시기가 된 겁니다. 집 사기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이 렌트로 몰리고 또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니까 렌트비는 또 오르고 주택 모기지도 오르고 모든 게 끝없이 오르는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계 지출의 3분의 1이 주택 모기지를 갚거나 렌트비 같은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자 물가도 또 당연히 오를 거고 지난달 기자회견 때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준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준의 애초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2년 동안 주거비가 크게 오르면서 이 물가를 오히려 부채질한 면이 없지 않은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급등은 휘발유 값과 식료품, 이 주거비 상승 이 세 가지가 좌우하고 있는데 렌트비가 지난해보다 15.3%가 올랐습니다. 또 주택 가격은 20.4%가 올랐고요. 이렇게 되면 주택 거래 시장은 다소 냉각이 될지 몰라도 주택 가격이나 렌트비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이 소비자 물가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전체가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물가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 기간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돈과 관련된 모든 움직임은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데 다음 소식은 조금 단비가 될 것 같은 소식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에선 정말 병원비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의료비 부채 가운데 70%가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신용사회에서 치솟은 의료비 때문에 이 4,300만 미국인들이 신용 거래에 불편을 겪어왔었는데요. 그 의료비 부채 기록이 3대 크레딧 리포트 기록에서 삭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880억 달러의 의료비 빚을 지고 있는 4,300만 명 미국인들의 의료비 부채 중에서 12%가 콜렉션에 넘겨졌다가 다 갚은 의료비 부채 기록부터 7월 1일자로 전면 삭제됐습니다. 또 2차로는 새해 1월 1일자, 그러니까 오는 2023년입니다. 전체 의료비 부채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아직 갚지 못한 500달러까지의 소액 의료비 부채 기록이 모두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합해 총 70%의 미국인들의 의료비 부채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 겁니다. 네, 의료비 빚을 갚지 못했다는 기록을 모두 지워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부채 기록이 없어졌으면 신용 점수가 많이 커버가 될 테고 그럼 신용 거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나요? 네, 이제 콜렉션에 넘겨진 기록들은 예년 같으면 7년 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서 신용 거래에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또 3대 신용평가기관의 크레딧 리포트에 콜렉션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제 아파트먼트의 세입자로 입주하려 할 때나 또 모기지 등 각종 융자를 받으려 할 때 거절당하거나 비싼 이자가 부과가 됐었는데 그런 불이익을 이제는 겪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크레딧 점수만 좋으면 저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신용 점수는 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뭐 비를 잊어버렸거나 깜빡하고 날짜를 놓쳐서 페이를 늦게 했다거나 뭐 이런 자칫 작은 실수로 인해서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가 7년 동안 따라붙었었는데 신용 회생에 도움이 되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재택근무로 바꾼 기업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팬데믹이 좀 수그러드는 최근에는 다시 직원들을 사무실 출근으로 복귀시키는 기업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고물가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미국의 회사들의 근무 형태가 처음 보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는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원들을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창 심각했던 수준을 빠져나오면서 회사들이 다시 사무실 출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금에 비해 물가가 너무 오르고 지금 실질 소득이 3.6%까지 떨어지다 보니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운전을 조금 덜 한다거나 또 커피를 포함한 식비 등 이렇게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을 다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절약 차원에서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것보다 재택근무가 여러모로 낫겠다는 생각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직원들도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더 선호하게 되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효율적인 것으로 가자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처럼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의 상당수 회사들은 5일 중에 적어도 3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이런 협업 업무가 있을 때만 당사자들을 출근하게 하는 이 하이브리드 혼합 근무 형태로 대거 바꾸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당수 고용주들은 사무실 전체 규모를 예전보다는 줄이고요. 또 내부 공간도 개인 책상들로 가득 채우는 대신에 협업할 때 쓸 수 있는 그 회의식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 테이블 탁자를 배치하는 등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과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직원들의 교통비와 보육비, 회사의 경비까지 동시에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미국의 일자리 안정, 물가 진정에도 도움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직장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처럼 비싼 가스비에 출퇴근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도 있겠고요. 또 거기에 아이들까지 있는 가정이라면 베이비시터, 데이케어 같은 보육비까지 감안한다면 시간은 아끼고 효율은 높이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향후 주된 업무 형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김지수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뉴스는 따로 있다. 궁금따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